반갑습니다. 이화여대 남종국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를 왜 배우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아주 간단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삶이 바로 자본주의라는 제도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해보면 현재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 정치적 제도는 바로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입니다. 이러한 사회 체제 하에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법 앞에 평등하고 신분상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은 자유의지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바로 자본주의 또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오늘날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는 이런 원론적인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의 실제 작동 원리를 조금은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브로델의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첫 번째, 브로델의 자본주의는 기존의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를 시장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브로델에게 있어가지고 자본주의는 시장과 다르며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유경쟁 그리고 공정한 어떤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 공간이라면 브로델에게 자본주의는 독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브로델은 자본주의는 바로 불평등하고 독점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브로델은 자본주의 하에서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는 수직적 위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회는 나름의 위계가 있고 자본주의에서도 수직적 위계가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분제의 철폐는 폐지됐지만 여전히 세상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과 여기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심부, 반주변부, 그리고 주변부 이 세 개의 지역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이긴 하지만 주변부와 반주변부는 중심부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때로는 중심부가 주변과 반주변을 때로는 착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본주의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브로델이 지적한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결국 자본주의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르게 세계의 불평등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볼 사르트르는 1968년에 이러한 수직적 위계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브로델은 물론 수직적 위계를 없앨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역사에서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도 이 수직적 위계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불평등입니다. 자본주의를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불평등에 있어서도 관점이 역사가별로 학자별로 다릅니다. 경제적 불평등뿐만 아니라 시장, 노동, 국가의 역할들에 대한 견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서두에
거론하는 것은 이러한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 노동, 그리고 시장에 국가가 얼마만큼 개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둘러싼 견해 차이가 결국 자본주의 발전 방향과 미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로델의 자본주의 인식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선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 자본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또는 독점자본주의, 또는 금융자본주의, 마찬가지로 다양한 역사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나름 진단을 하고 평가를 했습니다. 19세기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있었고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월러스테인과 페르낭 브로델의 책이 국내에 번역되면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시선, 조금 단순화시켜서 이야기해 보면 자본주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자본주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주의가 공기처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인간을 해방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아주 적합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본주의는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탐욕과 착취의 제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근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후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장에 대한 시선도 상당히 다릅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완전히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라서 예컨대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시장이 모든 것을 잘 해결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가급적이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장을 너무 자유롭게 내버려 뒀을 경우 강자들이,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인 특권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끔 활용할 수 또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평등한 시장, 약간의 독점적인 시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 즉 국가의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또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여러 시선들이 어느 한쪽이 옳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대별로 자본주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고, 그리고 각 시대와 지역, 국가에 따라서 100%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자본주의는 변화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 속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동이란 문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마찬가지로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듯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어떤 극명한 차이가 최근에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최저임금 문제, 또는 최고임금 상한제도 문제, 노동시간 단축 문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 문제, 이 전체적으로 보면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을 바라보는 상당히 서로 다른 시선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결국 정책의 방향과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그림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전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입니다. 마가렛 대처가 사망하고 나서 영국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를 잘 모르는 외국인이 봤을 때는 도대체 영국 사람 대다수가 이해하는 대처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어떤 수상이었을까, 그의 정책이 훌륭한 정책이었을까, 아니면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정책이었을까,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국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대처가 생전에 펼친 기본적인 정책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처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고 그런 연유 때문에 시장을 제한하는 규제를 풀고자 했고 그리고 가급적이만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노조의 권리 등을 상당히 제약해서 어떻게 보면 영국 사회의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영국 사회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국의 노동자들이 대처 서거 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사진 속에서 나타나듯이 대처가 사망한 사실 자체를 축하한다. 그래서 굉장히 한 나라의 그 수상을 지낸 사람이 서거했을 때 국민들이 보여주는 모습으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그 노동자들과 가난한 영국인들에게 어떤 대처의 정책은 실질적인 복지 축소, 노동자의 어떤 권리 축소로 이어졌고 반면에 그 기업들이나 이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처의 정책을 또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처가 영국 국민을 분열시켰다 이런 평가가 나왔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쪽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시장 경제, 노동 문제, 국가의 어떤 개인 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지 다양한 견해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기회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내에 번역된 책 중에 하나인데요. 독일에서 쓰여진 책인데 개인적으로 아는 독일사 전공하는 분께서 이 저자에 대해서 굉장히 우파 쪽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는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라고 보고 있고 시장은 자유롭게 내버려 둬야 된다. 그러면 성장할 거고 시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회주의는 가난해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역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면 미국의 자유주의자들이죠. 시장의 자율성, 모든 것은 시장에 맡기면 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티파티 운동이라고 대변되는 사회 운동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조차도 사회주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보장 그리고 의료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던 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가장 핵심인 시장 질서를 해치고 시장에 간섭하는 사람으로 그들에게는 인식되었죠. 그만큼 자본주의와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슬라이드는 한국에서도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선 간의 해석 간의 갈등이 심각하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앵구스 디튼이라는 201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입니다. 사실은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 책은 국내에 번역됐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초판 번역본에서 의도했는지 의도하지 않았는지 이 번역자는 이 책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부제도 바꿨습니다. 위대한 탈출, 불평등은 어떻게 성장을 촉발시키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이 불평등한 하지만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동력이다. 이런 뉘앙스를 줍니다. 부제가. 하지만 이 책의 원제목은 그렇지 않았죠. 부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건강, 부, 그리고 불평등의 기원입니다. 즉 저자인 앵구스 디튼은 19세기 이후 자본주의는 굉장히 큰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기근과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즉 대규모 탈출을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제목이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부제는 아마 이 책의 마지막 장의 소제목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 대탈출 과정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어떻게 돕고 구할 것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경이로운 성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결국에는 남겨진 사람들, 부와 건강에서 불평등한 사람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부제가 보여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이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오역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을 각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명의 경제학자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시장에 대한 생각이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사람의 경제 인식이 한 시대의 경제 정책과 방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자본주의 발전 방향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이론이 맞는지 여러분들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밀턴 프리드먼입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의 작동을 강조했고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마 이 프리드먼의 인식은 미국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수상의 경제 정책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설정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20세기 초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는 시대가 좀 다르긴 했었죠. 20세기 초반에 세계 경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입니다. 이 대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케인스와 같은 이론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 정책에 반영되었고요. 다음 슬라이드는 캠브리지 대학 석좌 교수이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 출신의 장하준 선생님의 책입니다. 조금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책은 한때 국내에서 금소로 읽지 못하게 했던 책입니다. 물론 사회 전체가 금소로 지정한 건 아니었고요. 군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오히려 판매 부수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장하준 선생님은 23가지 항목에서 서로 다른 자본주의 인식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흥미로운 책이다. 제가 이 강의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노동, 국가의 개입 이런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시각을 재미있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얘기를 조금 해보면 어떤 사람은 시장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입니다. 이 책도 사실은 앵구스 디튼의 책의 오형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찬반 논란이 뜨거웠던 책입니다. 당연히 이 책을 좋다고 보는 사람이 있었고 이 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 진영에서는 피케티 저작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피케티가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 정책,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프리드만의 정책이죠. 프리드만의 어떤 인식, 그리고 레이건 정부와 영국 대처 정부가 실시한 이런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결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이렇게 지적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보수 진영 쪽에서 피케티의 책에 대해서 좀 불편해했던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운영 원리들, 개념들, 예컨대 자본, 시장, 노동,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 이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식의 차가 결국 우리 사회의 자본주의 미래 그리고 자본주의의 발전 방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낭 브로델의 물질 문명 자본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르낭 브로델의 생애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이야기할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외에도 브로델의 대표작은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펠리페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 이 책은 브로델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유럽 세계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분석한 것입니다. 통상적인 역사 인식은 15세기 말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면서 유럽 세계 경제에서 지중해 시대는 끝나고 대서양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브로델은 16세기는 여전히 지중해 시대이고 지중해 시대가 끝나고 대서양 시대가 시작된 것은 17세기 초반 때로는 중반 가서였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책은 프랑스의 정체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역사입니다. 아마 프랑스 출신의 역사가인 브로델이
자신들의 어떤 자신의 조국과 동포를 위해서 역사가로서의 나름 책무이자 선물을 하고 싶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보여드렸던 브로델의 대표 저작은 3권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분량으로 따지면 책 10권이 넘는 분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브로델을 유명하게 만들었고 세계 각 대학에서 교양도서 100선으로 선정하는 대표적인 저작이 물질문명과 자본주의입니다. 이 책은 3권인데 첫 번째가 물질문명, 두 번째는 시장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자본주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로델 자본주의관에서 물질문명이라는 이 1권은 아주 독특합니다. 기존의 대부분의 역사가가 주목하지 않았던 이 물질문명이라는 것을 브로델은 주목했습니다. 이 물질문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브로델에 따르면 시장경제 영역 바깥에 있는 그래서 자급자족적인 생산과 소비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탱했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생산활동, 이것을 바로 물질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권에서 브로델은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생산과 소비를 떠받쳤던 인구, 그리고 기본적인 식량, 그리고 기술, 그 다음에는 화폐와 도시를 다뤘습니다. 앞에 인구와 기술, 식량은 물질 생활이라는 측면에서 잘 이해되는 요소이지만 뒷부분에 나온 도시와 화폐는 브로델이 중시하는 시장경제의 영역이자 때로는 자본주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브로델이 이 도시와 화폐를 물질 생활에서 다루었을까요? 브로델의 인식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습니다. 도시와 화폐는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인류 시작부터 인류와 역사를 같이 했던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질서이기 때문에 물질 생활의 한 단면으로 본 것 같습니다. 2권은 시장 경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브로델의 시장 경제 또한 물질 생활처럼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도입부에서 설명드렸듯이 브로델에게 있어가지고 시장 경제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시장 경제를 자본주의와 동일시하지만 브로델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델이 말하는 시장 경제란 완전히 다른 어떤 새로운 개념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입니다.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시장은 작은 장에서는 시골의 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증권거래소 또는 금융시장까지 포괄하는 영역입니다. 여기서 브로델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브로델에게 있어가지고 시장경제는 열려진 공간, 모든 사람에게 게임의 규칙이 공개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점적인 소수가 나타나기가 힘들고요. 따라서 시장 경제에서는 이윤율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어떤 경제사를 브로델은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듯이 이 15세기에서 18세기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의 영역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물질 생활의 영역이 컸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 경제의 영역 속으로 들어오는 부분, 즉 자가 생산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생산, 교환 경제로 들어오는 영역이 점점 더 커져갔다, 이렇게 브로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권은 자본주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게 항상 읽었다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자본주의를 다루는 상권에서 브로델의 어떤 관심을 끄는 것은 유럽 세계 경제의 중심 이동 현상입니다. 브로델은 자본주의 경제에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중심, 물론 때론 두 개의 중심이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근대 유럽 세계 경제에서는 가장 초기 이 자본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갔던 중심이 바로 베네치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로부터 시작해서 앤트워프, 그 다음에 다시 이탈리아 제노바, 그 다음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런던으로 유럽 경제의 중심이 이동해가는 현상을 브로델은 이 상권에서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권에서 마지막 브로델이 천착한 문제는 산업혁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산업혁명에 대한 역사적 설명은 너무 많아서 어떤 설명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브로델도 마찬가지지만 이 산업혁명을 영국적인 현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시적인 현상에서 바라보고 있고, 이 산업혁명이 결국 세계 경제에서 유럽과 비유럽 사이의 어떤 차이, 또 다른 말로는 분기를 가져왔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좀 전까지 브로델의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상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내용을 소개하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실 브로델의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저는 풍성함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을 꼼꼼하게 읽는 게 가장 중요한 팁입니다. 그러나 유럽 근대사와 세계사, 즉 15에서 18세기까지 어떤 유럽 나아가서 세계 경제사를 잘 모르시는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려운 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 마지막에는 꼭 필요한, 제가 브로델을 읽으면서 핵심적이다, 이게 브로델 자본주의관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요소 5가지 정도만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조와 장기 지속입니다. 브로델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조와 장기 지속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정치사 같은 경우, 인물사 같은 경우는 짧은 시기의 한 인물, 사건 위주로 역사를 바라보지만 브로델은 긴 역사적 흐름에서 변하지 않았던 것, 이것을 깊이 있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지만 역사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브로델이 말하는 구조와 장기 지속은 무엇일까요? 구조는 기본적으로 역사의 길을 막아 역사의 흐름을 방해하고 그럼으로써 역사 발전을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브로델에게 있어가지고 구조는 역사를 떠받치는 받침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있어가지고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정근대 사회에서 이 구조라는 요인은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의 어떤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델의
말을 빌리자면 구조는 감옥이고 인간은 그 감옥 안에 있는 수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구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구조 이야기를 했어야 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브로델이 얘기하는 구체적인 구조의 사례들을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조의 사례죠. 바로 지리적 환경입니다. 기후, 식물군, 동물군, 경작물 이런 것들이 인간의 역사 발전을 떠받치고 또는 제약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입니다. 생물학적 구조, 경제적 구조, 여러 심성적 구조 이런 것들도 브로델에게 있어 가지고는 역사가 다루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구조적 요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구조에서 이 브로델 시기에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브로델의 후배 역사가들, 프랑스의 역사가들이 주목했던 구조 중에 하나가 심성이라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발전에서 이 심성의 변화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할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예컨대 자본주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시장, 화폐, 환원, 복식부기 이러한 자본주의의 어떤 새로운 제도와 관행 이런 것들도 나타나야 하지만 자본주의적 사고, 즉 경제적 심성 또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예컨대 이자, 돈, 상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돈과 상인, 이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자는 중세 유럽의 기독교 사회에서는 죄악이었습니다. 이자 대부업자는 교회 묘지에 묻힐 수도 없었고 최종적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야 할 천형을 짊어진 악인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이런 이자와 돈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어야지만 자본주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연유로 이 심성사가 중에 한 명인 자크 로고프는 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이자를 제약하던 인식이 합법적이고 낮은 정도의 이자는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인식 변화가 바로 자본주의 탄생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조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다음 핵심 요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3분 구조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 브로델의 모든 책에서 나타나는 이 도식이 바로 3분 체계입니다. 브로델은 물질 문명, 그리고 시장 경제, 자본주의 이런 3분법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에서도 3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지속적인 시간, 그리고 중기적인 시간, 그리고 단기적인 시간.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물질 문명, 장기 지속적인 시간에 있는 이 영역은 움직이지 않는 역사. 반면에 중기 지속적인 시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시장 경제 영역이며 완만한 리듬을 가진 역사라고 브로델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단기 지속의 특성을 가진 것은 바로 자본주의의 영역이며 이것은 짧고 급하고 신경질적인 진동을 가진 역사로 브로델은 이야기했습니다. 즉 브로델은 모든 측면에서 3분법적인 도식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15에서 18세기 그리고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의 성장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에서도 3분 구조가 나타나죠. 아마 15세기 출발점에서 이 3분 구조의 영역에서 가장 포션이 컸던 영역은 바로 물질 문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장 경제 제1 꼭대기에 있는 자본주의는 그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았죠. 결국 18세기, 20세기 자본주의가 발전해 나가면서 물질 생활, 즉 자급자족적인 영역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영역이 확대됨을 우리가 브로델의 3분 구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핵심 요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브로델의 역사인식, 자본주의 인식에서 가장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 경제 이꼴 자본주의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수입니다. 하지만 브로델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는 시장 경제와는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제는 브로델의 입장에서는 공개되어 있고 투명하고 그리고 다수의 경쟁자가 활동하는 독점이 배제된 투명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브로델이 이야기하는 시장 경제는 결국에 모든 참여자들이 게임의 규칙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그리고 같이 경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독점이 형성되지 않아서 높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시장 경제가 운영되는 영역이기도 하겠죠. 반면에 브로델은 자본주의는 이런 공개 경쟁, 모든 사람들이 경쟁에 같이 참여해서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영역이 아니라고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브로델의 핵심 요소, 자본주의는 바로 독점이다. 결국에 독점이라는 건 다수가 누리는 권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브로델의 자본주의는 소수가 특권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결국에 이 자본주의의 밑바탕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소수의 자본가들은 자기들만 공유하고 독점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 정보, 문화, 물론 가장 중요한 게 막대한 자본이겠죠. 이를 발판으로 게임의 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 통용되는 어떤 공개 경쟁, 다른 말로 하면 기존 질서를 교란시키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가들은 일반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유통과 교환 과정에서의 어떤 기술들보다는 한 단계 높은 새로운 기술들, 예컨대 15, 18세기에는 환어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지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환어음이라는 제도가 그렇게까지 이해하기 힘든 자본주의적 제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환어음이 처음 나왔을 때
대략적으로 유럽에서는 12, 3세기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에서 환어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환어음의 어떤 복잡한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이탈리아 대상인들이 이 환어음을 가지고 유럽의 어떤 상업과 금융을 주도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이 환어음을 잘 다루는 피렌체 상인들, 시에나 상인들이 교황청의 금융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로데르에게서는 이러한 어떤 선진적인 소수밖에 모르는 앞서 있는 상업 기술들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본가이자 그들이 활동하는 영역이 바로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영역은 시장 경제가 공개 경쟁인과는 달리 소수만이 활동할 수 있는 독점적인 영역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분업화,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즉 기존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이것조차도 브로델의 어떤 독특함입니다. 즉 자본가는 전문화되지 않는다. 우리가 역사적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설명할 때 도입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본주의 초기에는 상업자본주의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 시기에는 산업자본이 자본주의 성장을 견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19세기에는 금융이 자본주의 어떤 주도 세력으로 성장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상업, 산업, 금융 이런 자본주의가 역사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도권을 행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브로델은 이러한 도식도 부인합니다. 즉 자본주의와 자본가는 특정 분야, 즉 상업, 산업, 금융, 문화 이런 특정 분야의 특화나 전문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속성상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는 곳이면 언제든지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토지 귀족으로 변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산업자본가로 변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개상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모든 시대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나타난 것이 도식적으로 상업, 산업, 금융 이런 식으로 전문, 분화돼서 발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즉 정리하면 성공한 자본가들은 전문화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브로델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핵심 개념은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자본주의는 독점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자본주의, 자본가라는 구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불평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 수직적 위계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폴 사르트르는 이 수직적 위계를 없애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브로델은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 하에서 발생하는 이 수직적 위계를 완전히 없애버리기는 힘들다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브로델은 이 수직적 위계와 그로 인해 생기는 불평등한 관계를 긍정적으로 바라봤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구조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이것이 조금은 줄어들기를 희망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 불평등과 수직적 위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15세기 유럽 세계 경제의 국한에서 보자면 중심이 있었고 반주변부가 있었고 주변부가 있었습니다. 즉 중심부에는 번영과 부 그리고 자유가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주변부는 중심부와 반주변부를 먹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착취당하는 지역이었겠죠. 15에서 18세기 유럽 세계 경제라는 영역에서 봤을 때 이 주변부 역할을 한 것은 동유럽과 아메리카였습니다. 중심과 주변부 사이에 나타나는 수직적 위계, 불평등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같은 시기에 이 유럽 세계 경제 속에서는 다양한 생산 양식들이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장 먼저 발전했던 영국에서는 농노제가 일찍 폐지되고 자영농이나 임금 노동자가 발생해서 어떻게 보면 상업과 산업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주변부였던 동유럽에서는 오히려 봉건적인 질서가 더 강화되는 형식으로 생산 양식이 어떻게 보면 태행했죠. 그것을 우리가 재판 농노제라고 부릅니다. 즉 중세보다 더 많은 착취가 이루어지는 농노제 형태의 생산 양식이 더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즉 동유럽의 봉건 계급들은 농노들을 더욱더 혹독하게 부림으로써 이 농노들이 생산한 잉여를 중심부로, 자본주의 중심부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동유럽의 재판 농노제는 어떻게 보면 중세로의 회귀일까요? 시대적 역행일까요? 브로델의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수직적 위계라는 이 도식하에서 보자면 중심부의 자본주의가 주변부의 이 생산을 통제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15, 18세기 유럽의 경제 체제, 생산 양식에서는 중심부는 자유임금 노동이 우세했고, 그리고 반주변은 농노제, 그리고 주변부인 동유럽은 노예제에 가까운 생산 양식이 있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생산 양식이 이렇게 공존했던 것은 결국에 자본주의 중심이 주변과 반주변부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익을 뽑아내는 일종의 불평등한 자본주의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브로델의 자본주의에서 또 다른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죠.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는 전문화하지 않는다, 분업화하지 않는다. 높은 이익이 나는 곳이면 언제든지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미끄러져 들어가서 그곳에서 최대한 이윤을 끌어내고, 그리고 그 이윤, 높은 이윤이 사라졌을 때는 언제나 쉽게 발을 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소 5번째 것은 아마 자본주의의 무한변신과 그리고 중심이동, 이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는 항상 머무르는 장소와 공간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겁니다. 즉 최대한 이윤이 나는 곳이면 언제든지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시대별로 이 자본주의가 미끄러져 들어갔던
고수익이 나는 분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15에서 18세기까지는 아마 원거리 무역, 즉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메리카 그리고 인도양, 아시아 세계와의 이 원거리 무역에서 자본주의가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원거리 무역에서 자본주의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을까요? 아마 브로델 개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원거리 무역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 시장 또는 열려진 시장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일단 원거리 지역, 먼 지역에서의 어떤 정보 그리고 그곳의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고, 두 번째는 이 원거리 무역에 필요한 엄청난 자본을 댈 수 있는 사람 또한 소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먼 타국 땅에 가서 장사를 하려면 현지 정치 체제, 국가로부터의 어떤 상당한 특혜와 결탁이 필요했습니다. 즉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원거리 무역은 기본적으로 소수의 대자본을 가진 대상인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었죠. 그래서 15에서 18세기까지 자본가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었던 자본주의 영역이 바로 원거리 무역이었다는 겁니다. 브로델의 어떤 그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핵심 요소들을 5개 정도로 요약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자본주의가 직면해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경제적 불평등인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되고 또 지식의 불평등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건강의 불평등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 우리가 좀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결국 자본주의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 불평등한 관계와 수직적 위계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브로델의 어떤 자본주의 인식, 즉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는 다르고 자본주의는 바로 독점 영역이고 그로 인해서 소수가 독점한 자본주의는 결국 불평등을 낳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직적 위계는 계속된다. 이러한 어떤 통찰은 미래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처음 제가 순서를 바꿔서 브로델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자본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는지 현재적 관점을 먼저 설명드린 이유입니다. 즉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자본일 수도 있고 노동일 수도 있고 또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개인일 수도 있고요. 자본주의 하에서의 어떤 자본주의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본주의 구성 요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하느냐. 굉장히 진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 진부한 문제는 너무나 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자본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게 답일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계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중심 역할을 했던 각 지역들은 그 시대와 지역에 맞는 자본주의 발전 양식을, 즉 가장 적합한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21세기 우리가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해석할 거냐? 하나의 답은 다른 말로 하면 오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9세기의 답이 있었고 20세기의 답이 있었고 21세기의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어떻게 찾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자본주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있게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다양한 좋은 책들이 있습니다. 브로데르의 책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바라보는 인식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굉장히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또는 국가의 어떤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하는 각각의 주장들이 하나의 시대를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해석이 경쟁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좀 더 나은 미래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브로델의 이야기로 이 강의를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델은 자신이 쓴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역사를 포괄하고 최종적인 하나의 답이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번 썼다고 마무리되는 책은 없다. 또 다른 자본주의 해석이 나오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발전할 거다. 그래서 그는 결국에 이 자기가 들여다본 이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라는 책은 창문 너머에 보이는 전경을 다 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창문 하나를 열어서 본 일부분의 풍경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브로델의 어떤 겸손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이야기처럼 창문 하나로 자본주의를 충분히 다 보고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